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폭염은 여전히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반도 동부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 지역 같은 곳의 기온은 어제 24도였었다고 합니다. 선선했던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어선 뒤에는 고온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어서 서쪽 기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로서는 포항 지역이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도 폭염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인데 이런 때일수록 가을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죠.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연일 폭염과 폭우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더운 밤 시민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새벽에 요즘 들어서 한 2번, 3번 정도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되게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면 전기료도 많이 부담이 되고 도서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집보다 많이 시원하니까 또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자주 찾고 있습니다. 배 깔고 그다음에 이제 얇은 이불 덮고 잠은 잘 못 자. 뒤치락거려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보고 이것저것 동영상도 보고 하죠. 잠을 이렇게 깊이 못 자요. 저는 글쎄 에어컨 너무 틀면 또 몸이 차고 안 좋잖아요. 또 시원한 과일 먹고 또 이렇게 뭐 낙지, 칼치 같은 거 보양식 또 해먹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놔야 돼요. 옷을 훌러덩 벗고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틀고 샤워를 한번 찬물로 시작하고 수건으로 닦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제일 시원해요. 해보니까 그냥 물기 딱 적셔 있고 몸에 에어컨 바람 쐬면은 제일 무더위를 보내는 방법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골고루 다. 운동 열심히 하고 24시간을 즐겁게 살다 보면 저녁에 더운지도 모르고 자요. 회사 다니고 모임하고 이제 수영하고 헬스도 하고 막 요가도 하고 하니까요. 아는 사람들이랑 호프 마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신이 좀 지치잖아요. 그게 더운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눈 뜨고 다음에 아침이니까. 비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버티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바지 벗고 위도 벗고 팬티만 입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잠 올 때까지 누워있는 거죠. 쿨매트 쓰고 에어컨은 잠깐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제품들이 아예 에너지 효율이 높게 나온 게 쌌으면 좋겠어요. 요 며칠 이 폭염과 폭우가 변덕스럽게 오락가락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청주나 인천 등지에서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대규모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숨쉬기 힘들 만큼의 무더위가 이어져서 남은 여름 어떻게 보내나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또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시민들이 열대야 피하는 방법 각각 말씀하셨는데 저도 에어컨 틀었다 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참 날씨는 습하고 무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만은 속 시원하게 해줄 법한 뉴스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의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뜨거운 계절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였었죠.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득 주도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서 새로운 시도다,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방향 전환이 너무 시급하다, 급하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어떠한 것일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식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기존의 성장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일단은 수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들고요. 기업들이 이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예.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 소득으로 돌고 그게 내수가 커지고 다시 이제 기업으로 순환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 그 같은 고리긴 하지만 출발점을 가계 소득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정부가 어떤 복지나 어떤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고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장 시스템을 이제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서, 그죠? 네. 이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이 소득 분배의 중심을 두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위축돼가지고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이슈가 제기가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어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게 기업의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 나랏돈 지출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은 최저시급 10,000원 지금 이제 7,500 얼마죠? 7,530원. 7,530원인가요? 그 시급. 네. 그렇게 됐을 때 인상분만큼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랏돈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재정 수준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부가 이제 재원 조달 계획의 어떤 올해 정도를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 기존에 이제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좀 많이 거쳤던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예. 문제는 그게 이제 앞으로, 정부 지금 정권 임기 내내로 5년을 생각을 한다면 예. 충분하지가 않죠. 예, 많이 모자르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네. 거고요. 예.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3.0%로 상향 조정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간 연구소들이나 해외 국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2.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반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본다면 한 2.7에서 2.8 정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3%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그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목표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3%를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저 같다면은 이제 이렇게 서술을 했을 거예요. 아마 2.7에서 2.8 정도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뭐 추경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3% 가까이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아까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와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내내 추경이 있었는데 이 성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 때문에 이걸 좀 올려잡는다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해운 대표의 말인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전의 정부들을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나 70년대처럼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게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민간 부분이 너무 커져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졌고 어떤 경우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추경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좀 취약된 부분, 그게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어떤 생존력을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이 개방성을 봤을 때에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개방이 많이 된 편이죠. 예,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싱가포르 다음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 있는 나라에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 이 두 가지 얘기가 서로 잘 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시장과 내수시장의 관계는 좀 불명확하고요. 차라리 이제, 수출이라든가 그런 대외적인 부분의 의존성과 내수시장의 관계가 오히려 좀 얘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아직도 수출이 주도랍니다. 물론 이제 비중은 내수나 서비스업 비중이 크긴 하지만, 경제 앞에서 끌어주는 선도하는 역할은 이제 수출과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수 주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시각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일단 경제 규모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내수 주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찬반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들 그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 최저임금 10,000원 하는 거요. 그리고 내년에 7,530원인데 이 인상폭이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소득 주도의 어떤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오히려 방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중산층까지도 소득이 크게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 정책만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증세가 되면은 중산층의 부담도 느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밝힌 어떤 증세의 개략적인 내용,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기업들 중에 좀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하고 주로 이제 대기업 쪽에 몰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계 중에서는 이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만을 언급을 하고
뭐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밝히는 그 정도의 증세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그 부분으로는 택도 없고 결국은 중산층 더 내려가서는 서민층까지도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사람 중심의 경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를 성장 주체로 보는 거 맞습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주체는 우리가 이제 크게 민간 부분에서 기업과 가계로 보고 있고요. 예.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가계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존의 어떤 경제 이론에서 보면은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걸 고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요.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 정도 되죠. 그죠? 네. 네. 근데 이렇게 1,400조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지 이 성장 주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계 이게 또 제대로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됐든 어쨌든 경제 성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말했듯이 만약에 이제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데 정부가 정책을 펼쳤을 때 예. 지금의 가계 부채 규모를 보면 그 늘어난 소득이 선순환 구조상에서 돌지 않고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금융기관 수익만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계 부채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의 입장은 이제 가계부채 연착륙을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가 연착륙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충격으로 대규모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뭐 이런 내용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 2년쯤에 카드채 사태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때만 생각해도 아마 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득주도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예를 들면은 휴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뭐 휴가를 많이 장려하고 이런 거는 뭐랄까 제도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로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 문화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쉽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도로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먼저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8시 35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산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와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서광대교 못 간 지점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산에서 수서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봉천터널 2개 차로에 걸쳐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립니다. 이 밖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에서는 위기 대응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남산 2호 터널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박태환 선수가 말이에요. 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에서 8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뭐 중국 순양 400m에 이어서 200m도 석권했다 그렇지만은 저는 참 이 박태환 선수가 이 도전하는 정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28살의 나이에 바닥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1분 47초 11으로 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50m까지는 4위였고요. 이 100m 턴에서 8위로 밀려났는데 이 나머지 구간에서 스포츠에 실패해서 순위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이 박태환 선수 400m 4위, 200m 8위를 기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의 순양이 1분 44초 39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는데 순양은 말씀하신 대로 이 400m에 이어서 200m까지 석권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미네소타전에서 5이닝 2실점 했는데 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예, 이 류현진 선수 어제 미네소타전에서 이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안타 5개 허용하면서 탈삼진 5개 2실점했습니다. 이 3대2로 앞선 5회 말 공격에서 대타로 교체가 됐지만 승리 요건을 갖춘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이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그랜트 데이튼 선수가 동점 홈런 얻어맞아서 승리가 날아갔고요. 이 다저스가 6대4로 제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 3경기 연속 노 디시전 경기니까 이 승패를 기록하지 못하는 불운에 쌓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볼 때 류현진 선수 뭐 이 승리 투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발 투수로 계속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선발 투수 지속 여부도 중요한데요. 이 류현진 선수가 어제 이 투구수가 79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강판이 좀 너무 빨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5회 말 동점이 되고 난 뒤 1사 3루에서 류현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좀 이제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내리고 대타를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 작전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LA 다저스의 선발진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이스 이 클레이트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이 훌리오 유리아스, 브랜던 메카시 또 스캇 카즈미어 선수까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류현진 선수에게는 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류현진 선수가 이 선발 투수로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또 연장전에서 이겼는데 SK하고 아주 난타전 벌인 거 볼만은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아가 또 이 연장전에서 승부를 뒤집었거든요. 예. 이 SK전에서 이 8대10으로 끌려가던 9회 말에 김선빈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연장전으로 몰고 왔고요. 이 연장 10회에 SK 투수 박희수 선수의 송구 실수로 결승점을 뽑아내서 11대10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최강의 타선 기아하고 이 홈런 군단 SK의 맞대결답게 이 안타 30개를 주고받는 난타전이었는데 이 치열한 타격이 벌어지던 화끈한 경기가 실책으로 승부가 갈린 거는 조금 좀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 홈런 1위 SK 최정 선수 어제 말로 홈런 터뜨리면서 시즌 3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NC가 삼성에 1대3으로 패해서 7연승에 실패했고요. 1위 기아와 2위 NC의 승차는 5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기성용 선수 어제 잉글랜드로 출국을 했는데 축구 대표팀의 감독 교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지난 6월에 그 기성용 선수가 이 무릎 염증 제거 수술하고 이제 그동안 재활에 전념했는데 이제 어제 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서 잉글랜드로 출발했습니다. 이 8월 31일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 출전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 기성용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이란전 출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말한 대로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 기성용 선수는 신태용 감독이 새로 대표팀 맡은 것과 관련해서 이 감독이 바뀐 만큼 아무래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이제 그동안 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겐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대표팀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이 증세 얘기 좀 계속하는데 질리죠? 이게 아니요, 질리지 않아요. 식상하시죠? 저는 이 증세이 중요하죠. 증세 논쟁이 확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일단은 과표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매출 2천억 원 이상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뭐 다 들으셨겠지만 근데 이걸 과표 3억에서 5억까지로 좀 더 늘리고 매출 2천억에서 5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기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과표 5억 원, 2천억 원 초과하는 거 가지고는 계속 100대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91%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들인데 과세 증세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하는 김에 더 하자라는 거죠. 항상 증세 논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핀셋 증세, 거위가 거위털을 뽑는지 모르게 과세하는 핀셋 증세에서 뭉터기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집계 증세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세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가 가장 관건이고요. 어제 네이밍 얘기했잖아요. 프레임 논쟁. 자유한국당이 몇 개 지어냈더라고요. 가렴주구 증세, 꼼수 증세, 징벌 증세. 이게 가장 저한테 맞았던 도미노 증세가 지금 증세 논쟁을 확전시키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참신하고도 핵심을 지르느냐.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진 않아요.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도미노라는 거죠. 부자들에서 일부 정말 부자 대기업에서 약간의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측면에서 도미노 증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여당은 여전히 이제 사랑, 명예, 존경에 이제 동행세라는 말을 또 넣어놨습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거죠. 착한 증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착한 증세일지 징벌 증세일지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찬성이 높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이 부담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증세 논쟁이 확대가 될지는 계속 기추가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정의설 기자는 아직 젊으니까 네? 상관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젊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마음은 젊습니다. 어쭈. 근데요. 노년층 스스로가 지금 적어도 69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교수님은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신가요? 송혜 선생님이에요. 네?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나요, 이제? 전국 노래자랑 뿐만 아니라 전국 딴 자랑이라도 좋으니까. 네. 하여간 저는 일할 수 있을 때는 난 그럼 진짜 80 넘어서까지 일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계속 일할 수 있게. 예. 야, 참 정말 이런 순발력과 사회생활 진짜 잘하세요.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통계청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예. 고령층은 최소한 69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라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최장 81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연령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통계청이. 그랬더니 55세에서 59세는 69세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정도는 더 일하고 싶어 했고 60에서 64세는 72세 8년 정도죠. 65세 69세는 75세 한 7세 정도죠. 이게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75세에서 79세 이분이 가장 조사할 수 있는 가장 나이든 연령층이었는데 81세까지였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신 교수님은 저는 뭐에 무슨 칠 하실 때까지 일하고 싶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어쨌든 일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라는 게 이 사회학적으로 본다면은요, 그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서의 역할을 해서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실을 하고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럼요. 자,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그죠? 네.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되게 한국 산업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SK 하이닉스도 이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2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507억 원이었습니다. 네. 3조라는 게 그냥 돈이죠. 정말 대단한 돈이거든요. 근데 엄청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4,500억 원이었어요.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거의 7배 이상, 7, 8배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급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고, 전체 영업이익률, 즉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팔면 매출을 일으키면 456억 원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56원이 이익이다. 그렇죠. 45.6%. 대단한 거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실적 좋은 게 이게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고 많이 팔려서 그런 거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디램과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 호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간 130% 올랐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양분하고 있거든요. 디램 시장 같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 하이닉스가 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도 50% 뛰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는 지금 이제 누구한테 매각이 되느냐 문제지만 도시바,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만 3-4 업체들 정도만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독점 내지는 과점 이른바 진짜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IoT다 그리고 새로운 AI다 이런 것들 반도체 수요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점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이런 반도체 호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또 뭡니까? 직원들 몸에 생체 칩을 심는 바가지 추진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SF 영화도 아니고. 맞습니다. 반도체 얘기에 그냥 한번 좀 넣어본 건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한 중소기업 얘기인데요. 마이크로 기술 기업인데, 이제, 3스퀘어 마켓이라는 마이크로 기술 기업, 그러니까 전 IT 기업이에요. 이게 딱 우리 손을 보면 압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여기에다가 쌀알 만한 칩을 넣으면 직원들을 우리는 지문 인식도 하고 카드도 넣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 살 때도 이거 당연히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걸어다니는 지문이고 신용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인권 침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이런 생체칩 이식이 이미
미국에서는 현실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꺼림칙하다. 여기 만약에 나의 칩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넣었다고 해요. 직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편해서. 근데 과연 이게 항상 나의 뭔가가 추적이 되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꺼림칙한 면이 있어서 이게 확산되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빼야죠, 칩을. 칩을 빼야죠. 그렇죠. 네, 아플지 않을까요, 근데? 글쎄, 핀셋 증세처럼 핀셋으로 뽑을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요. 만약에 넣은 그 칩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 또 수술받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 그러다가 이게 회사 몇 번 하면 손가락 사이가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참 이게. 자, 그리고 이 마약 풍선이라고 불렸던 해피벌룬, 이제는 이게 처벌 대상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처벌 근거가 없어서 단속해서 그냥 놔주고 그냥 잘하세요라고 얘기밖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약 풍선으로 이제 해피벌룬, 아산화 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계속 웃음이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냥 웃음이 나와서 해피벌룬인데 이걸 원래 치료 목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환각 목적으로 본드나 부탄가스처럼 환각 목적으로 이제 흡입하거나 판매하면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동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에 일단 대학가나 대학 주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5천 원에서 해피벌룬이라고 이제 웃음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맡으면 술을 마신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이제 만약에 단속이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해피벌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벌룬인데.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대단할 거라고 합니다. 흔히들 외부 활동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